예, 반갑습니다. 예, 10월 12일 화요일 시사공감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예, 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그죠? 아, 예, 오늘 연휴 기간 동안 10월 9일부터 해서 11일 사이에 밀린 이야기들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들이 많아서 어떻게 진행할까 지금 고민입니다.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풀어가야 되나 적지 않은 고민입니다. 개략적으로 눈에 띄는 뉴스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10월 9일 날 가까운 일본에서 대규모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죠? 규모 6.1의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예, 도쿄 인근 지바에서 있었죠. 도쿄에도 3.11 정도의 이거 제가 잘못 봤습니다. 지난 3월 11일 대지진 이후에 도쿄에 지금 규모 6 정도의 지진이 일어났다라는 이야기. 이 도쿄 3.11 대지진 이 부분을 제가 진도하고 조금 기사를 보면서 착오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감사원이 지금 아수라판 성남시를 지난 10년간 감사를 안 했다. 이거는 그 전에 시사에서 잠깐 다뤘었죠. 예, 그러면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최재형 원장 도대체 탈원전, 월성원전 그거 하나 가지고 유명세를 타고 있는데 정치판에 뛰어들어서 하고 있는 거 보고 있으니까 도대체 뭐 하는 거냐, 뭐 이런 이야기였죠. 그죠? 예, 여러분들 기억하실 테고. 자, 그 다음에 이제 NC 소프트 이야기입니다. 물론 다른 이야기도 있습니다. 공군 성추행 관련 군무원들 전원 불기소 처분됐다라는 이야기. 그 관련해서 보게 되면 NC소프트 쪽에 성희롱 여직원들, 성희롱의 여직원들이 줄퇴사하고 있다는 뉴스, 이 동아일보 쪽에 뉴스가 있었습니다. 예. 회사 측이 알고도 이를 묵인한 좀 의심이 있다. 그런 이야기죠. 그런 주장이 있다라는 거. 네, NC소프트 동아일보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죠? 그 여성 관련해서 또 다른 거 하나 보게 되면 국정원이 창설 60년 만에 첫 여성 비서실장을 발탁했다는 이야기. 좀 더, 조금 의아했어요. 여러분. 이거를 이제 또 어떤 의미에서 이열치열이라고 이제로 이슈를 덮겠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조성은 박지원 게이트 아닌 게이트죠. 뭐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지만 일부에서는 게이트라고 봅니다. 그죠? 부적절한 처신 논란. 박지원 원장. 이 원장이 첫 여성 비서실장을 발탁했다 그래요. 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세한 내용은 어, 이런 뉴스 보도에 발빠른 쪽 여러분들 검색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뭐 자세한 내용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개략적인 흐름만 보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저들 제 메모장을 따라서인데요. 그 와중에 저희들의 신문 준비하고 있다 그랬죠. 그 신문 관련된 메모들이 조금 보입니다. 취재가 갈수록 힘들어진다는 참 취재하기 힘들다 갈수록 뭐 정부기관은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 전부 다 감추고 내놓지 않고 뭐그 걸핏하면 소송 이런 것 때문에 참 취재하기 어렵다. 그리고 그나마 단서를 잡아서 보도를 하면 최근에 언론 재갈법, 징벌법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예, 뭐 그렇게 저렇게 자꾸 이렇게 제약이 많아서 참 어렵다는 이야기. 예, 그다음에 뭐 사실상 대학 신문은 거의 다 지금 뭐, 모양만 명맥만 유지하고 있을 뿐 사실상 거의 다 뭐 못 닫은 거나 다 다름없다. 대학 신문은 다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그런 지경이다. 뭐 그런 메모가 제한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저런 이야기들이 좀 있고, 예, 그다음 뭐 태장동 게이트 여전히 이 메모가 일부 되어 있습니다. 이쪽은 제가 따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너무 질릴도록 많이 들으셔서요. 제가 끝부분에서 조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쪽에 관심은 별로 없습니다. 약간의 전혀 관심 없진 않지만
왜냐하면 이들 그 불량 세력들이 뭐 이거 하나는 이거 정도는 빙산의 일각이라 보시면 됩니다. 이거보다가 더 엄청난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요. 지금 현재 어쨌든 뉴스로 다뤄지고 있는 것은 대장동 게이트다. 이전에 있었던 게이트들 여러분들 최근에 간첩단 게이트, 박지원 게이트 등등등 여러 게이트들이 많이 있죠. 드루킹 이후로부터 쭉 이어져 오는 흐름을 여러분들이 조금 상기하시면 기억이 나실 텐데, 이 대장동 게이트도 지금 현재 마치 심도라 그래야 되나 깊이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이제 겨우 몇몇 당사자들 소환 조사를 하고 있는 지경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뭐 휴대폰 던졌다 안 던졌다 이야기 나오다가 경찰에서 밖으로 던진 휴대폰을 확보했다 뉴스가 나오니까 또다시 이제 검찰 쪽에서 하는 CCTV조차도 제대로 확인 안 했다라는 이런 수사를 누가 믿겠냐는 거죠. 특검하자 그러니까 특검은 계속 안 하고 지금 버티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죠? 그것도 5개월이나 내사하고 있다가 아무런 수사하고 있지 않은, 또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 계속해서 언론에서 이야기가 나올 정도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러분이 당사자라고 입장을 바꾸는 생각해 보십시오. 할 수 있는 한 증거 다 폐기하고 어떤 의미에서 은닉해버리겠죠. 인멸해버리겠죠. 증거를 없애버리겠죠. 서로 입 맞추고 증거 없애고 뭐 다 할 동안 시간을 충분히 주고 난 다음에 무슨 놈의 수사, 그죠? 그리고 지금 현재 디지털 관련, 기타 기록 관련 제대로 된 수사가 되고 있는지 형식적으로 그냥 쇼만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죠. 신뢰를 할 수가 없습니다. 특검하자라는 거, 이 원칙을 지켜야 되겠죠. 근데 특검 쉽잖아요. 지금 합의만 하면 하는데 왜 안 하나요? 그리고 간첩단 수사 인력 왜 보강 안 해주나요? 그렇죠? 제대로 수사를 해야죠. 지금 어제 BBC에서 보도했죠. 북한 공작원이 5, 6년간 청와대 내에서 근무하다가 갔다. 여러분, 이게 뭐 과거 정권이라고 하는데 현재는 어떤 의미에서 뭐 진짜 간첩이 그거 들어앉아 있는지도 어떻게 아냐는 거죠. 5, 6년 동안이나 청와대 내에서 근무하다 갔다는 거예요. 북한으로 무사히 귀환했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BBC에서 어제 보도가 됐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네. 자, 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대장동 게이트가 더 중요할까요? 이것도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죠? 참 어떤 의미에서 사건만 터지면 유사일에 이야기합니다. 이게 더 큰 사건일까요? 4.15 부정선거가 더 큰 사건일까요, 여러분? 대장동 게이트는 국민의 주머니를 턴 거지만 국민의 재산권을 약탈한 범죄 행위죠. 엄밀하게. 법적으로는 배임 행위죠. 근데 4.15 부정선거는 그보다 더한 국민 주권을 강탈한 강도짓입니다. 그죠? 날강도짓입니다. 저는 오히려 6.28 재검표 이후로는 4.15 부정선거, 지금 또 국힘당 경선이 부정 경선이었다. 지금 뭐 나올 수 없는 통계 수치가 또 나왔죠, 여러분. 네? 탈락자들이 4강 컷오프 통과한 사람들, 2차 경선 통과한 사람들 전체 득표율 대비 탈락자들이 약 18%인데 통과한 사람들 다 합치면 82%고 그 18%를 떨어진 사람 4명 평균으로 나눠도 4위보다가 득표율이 많다는 거잖아요. 조작됐다는 거죠. 통계학적으로 봤을 때는 납득이 안 되는 거죠. 평균보다가 많으니까. 그러면 4위가 누군가와 바뀌었다는 거고 경우에 따라서는 4위가 2명일 수 있고, 그렇죠? 아주 경우에 따라서는 3위가 바뀔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3위가 다른 사람이고 3위가 4위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또 다른 경우에서는 4위 자체가 다 바뀔 수도 있고, 경우의 수는 그렇게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게 통계학적으로 나올 수 없는 수치잖아요. 나머지 18% 나올 수 없는 이 수치입니다. 저는 이 부정 문제요. 부정 문제. 우리 사회에 소위 말해서 대의제 민주주의를 바치고 있는 공직 후보자 선출, 이건 작은 규모죠. 그 다음에 더 큰 규모의 공직 담임권, 그리고 공직 선거죠. 선거 관련 부정이 대장동 게이트 등등 이런 게이트보다가 훨씬 더 큰 게이트라고 봅니다. 이 대장동 게이트보다 더 큰 게이트가 우리 안보에 관계되는 게이트죠. 간첩단 게이트입니다. 그죠? 일종의. 그러면 정보수장 박지원 게이트가 훨씬 더 크다, 엄중하다고 봐요, 저는. 이게 뭐 공작 사준이, 공작 제본이 지금 설왕설래합니다만
이것도 특검, 국정조사 특검 해야죠. 왜 안 하나요? 왜 안 하나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거기다가 지금 뒤이어서 BBC 뉴스가 터져나오고 있어요. 전혀 무관치 않다고 봅니다, 저는. 예. 청와대에 5, 6년간 근무하고 월북했다는 거잖아요. 무사복귀했다는 거잖아요. 예. 지금은 없다라는 보장이 있나요? 예. 이런 중차대한 문제에 국정원장의 처신이 지금 여전히 문제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국정조사 지금 국감 진행 중입니다만 예. 이거 왜 그냥 대장동 게이트로 지금 온통 도배를 하면서 넘어가나요? 자, 일단 예, 메모부터 쭉 보겠습니다. 너무 밀린 메모가 많아서요. 예. 자, 그다음에 예, 지금 청년 실업 문제, 일자리 문제, 그다음 자영업자 문제 이게 계속해서 지금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가계부채 문제, 대출 규제 문제 등등요. 지금 심지어는 이사철에 실수요자들이 대출을 못 받아서 전부 다 중도금까지 줬는데 심지어는 뭐 계약금 중도금 전부 다 날릴 판이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잔금 못 주면 그 계약 위약이죠. 계약 위배니까 다 어떤 의미에서 다 때리는 거지 뭐. 돌려줄 사람 누구 있나요? 잘 없을걸요 요즘요. 그러나 아주 정말 선행을 할 만한 그런 계약자가 잘 있을까요 여러분? 다들 서로 몰려 있어서요. 예, 자, 이 와중에 억대 연봉 퇴직 공무원이 6천 명이 넘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중에 23%가 국세청 출신이라는 거예요. 지금 구한말 시대 때 우리가 삼정분란으로 배웠습니다만 그거 못지않을 정도로 지금 현재 세제가 가혹하잖아요. 세금이 여러분. 뭐 여전히 쓸데없는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이 있어요. OECD 걸핏하면 OECD보다 낫다 어떻다 입에 바른 예, 뻔한 소리를 짓거리는 정신 나간 위정자들 있죠. 저들은 온갖 비리 특혜 다 누리면서 그렇죠? 예, 누구라고 특별히 거명하지 않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굳이 이렇게 거명을 하자면 누구 이렇게 거명할 수 있을 정도로 기억나는 사람들이 있죠. 예, 단골로 등장하는 사람들. 예. 자, 23%가 국세청 출신이라는 거예요. 저는 오래전에 예, 이미 이 공소시효가 지났습니다. 공소시효가 지났지만 오래전에 모 지역에서 특정 공무원들이 예, 행정정보를 이용해 가지고 투기 하는 것을 직접 제가 목도한 것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주변 친인척들에게 투기를 어떤 의미에서 계속해서 부추기는 그 현장을 제가 직접 목격한 게 있어요. 예. 그 사람이 인생이 불쌍해서 구두 경고 정도만 하고 크게 이슈화시키지 않았습니다만 그런 경우를 직접 현장을 본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국세청 공무원이 억대 연봉 퇴직 공무원의 23%다. 억대 연봉 퇴직 공무원이 6천 명을 넘어섰다. 그중에 23%가 국세청 공무원이다. 이게 뭘까요? 현직에 있을 때 서로 봐줬다는 거죠. 사후수뢰, 형법상으로 사후수뢰 혐의가 짙다. 여러분 요새 지능적이 돼가지고 세상만 기술만 첨단화되는 게 아니라 범죄도 점점 첨단화되고 있어서 현찰 주고받지 않죠. 계좌로 주고받지 않고 현찰 주고받지 않습니다. 증거가 남기 때문에. 이런 형식으로 사후 시간이 흐르면서 서서히 받는 형식이 되는 거죠. 스탁 옵션처럼 그렇게 받는 거죠. 이거 전부 다 추적해서 전부 환수해야 됩니다, 여러분. 퇴직 이후 뭐 몇 년 이렇게 재취업 제한 이렇게 둘 문제가 아니고 정관 예우 금지 이렇게 둘 문제가 아니고 소유권에 준해서 여러분 어떤 재산상의 이익이나 그런 거를 취득하게 되면 사실상 자기 재산권이잖아요. 재산권 중에서 가장 그래도 중하게 다루는 게 소유권이잖아요. 그런 소유권에 준해서 약 한 20년 정도의 제척 기간이라고 할까요? 그런 기간을 두고 그 기간 동안에 재산 흐름을 추적해서 이상한 재산 흐름이 보여지는 것은 전부 다 전에 국고 환수를 하든지 단순히 그 재산상의 추징 환수뿐만이 아니라
그 당사자의 범죄 행위를 거슬러 추정해서 물론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민형사법, 형사상의 공소시효 문제하고 서로 충돌하는 문제가 있습니다만 이런 어떤 법적인 검토를 충분히 해가지고 예외 특별법을 두든지 공무원들에 대해서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요구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공무원 연금을 그렇게 국민연금보다가 일반 국민들 연금보다가 비싸게 주는 거잖아요. 뭐 공무원 뭐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한다고 해서 있을 때도 각종 수당들까지 다 하면 여러분 절대 월급이 적지 않습니다. 자꾸 공무원 월급 적다 월급 적다 그게 말이죠. 그냥 일정 정도 푸념일 수 있어요. 과거에는 한때는 그렇게 공무원 봉급이 박할 때 있었습니다. 지금 절대 박하지 않아요. 수당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리고 수당뿐만이 아니라 민간 기업에서는 받을 수 없는 혜택이 너무 많아요. 예. 뭐 자녀 등록금 등등 해서부터 요즘은 뭐 민간 대기업에서도 그런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런 각종 혜택이 너무 많아요. 그것까지 다 하면 유무상, 유무형 여러 어떤 그런 부분까지 다 하게 되면 민간 기업보다 결코 적지 않아요. 더 많으면 많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은 공무원 연금을 보장해 주는 게 뭘까요? 그만한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거잖아요. 예. 거기에 합당한 처신을 못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르는 처벌을 받아야죠. 예. 그런 면에서도 이 법제도 강화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일단 23% 고액 연봉자 23%가 국세청 출신이라는 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예?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건강, 복지와 직접 관계되는 게. 여러분 직장에 있으면 직장 보험 내면 직장으로 그 통지서가 날아오죠. 어. 예, 사무직 같은 경우에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 받으라고 나오죠. 예. 근데 비사무직은 매년 받으라고 나옵니다. 소위 생산직은 매년 받으라고 나옵니다. 이게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어? 생산직이라고 매년 건강검진 해주고 어떤 의미에서 건강검진 하라고 받으라고 나올 때는 국가 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건보에서 비용을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고 각 개인이 매년 받겠다. 사무직일 경우 2년에 한 번인데 뭐 나는 좀 조금 더 뭐 좀 극성을 떤다고 해서 매년 받겠다. 그러면 자부담이라는 거죠. 이게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생산직이든 사무직이든 매년 받게 해주든지 2년에 한 번 받게 다 통일하든지 이거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건강보험료는 같잖아요, 여러분. 같은데 왜 사무직이라는 이유로 2년에 한 번밖에 지원을 못 받냐는 거죠. 이게 불합리하다.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근거가 없다. 예. 비과학적이고 근거가 없다. 그냥 자기네들이 임의로 정한 거다는 거예요. 예, 이것도 바로잡아야 됩니다. 예, 바로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건강보험료 구렁이 알 같은 돈 꼬박꼬박 내면서 왜 건강검진을 무료로 건강검진 어떤 의미에서 건보에서 지원받는 건강검진은 2년에 한 번밖에 못 받냐는 거예요. 예, 근거도 없이 매년 받게 해주라. 그리고 매년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그거는 자기가 선택하게 해주라. 뭐 계속해서 건강검진도 안 받고 병이 생겼을 때 이게 지금 건강검진 제때 안 하게 되면 보험 혜택에도 차별이 있잖아요, 여러분. 예, 그거를 기준을 정하라는 거죠. 예를 들면 뭐 계속 한 3년, 5년 건강검진을 받으라 했는데도 안 받았다. 그럴 때는 뭐 보험료 병원 갔을 때 진료를 받고 이러면 보험료 조금 제한을 주겠다, 불이익을 주겠다든지 그렇게 하라는 거죠. 지금은 2년에 한 번 있는 건강검진을 안 받으면 안 받았다고 보험료 지급에서 분명히 제약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 제가 자세한 내용은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제약이 있습니다. 예, 이것도 근거가 없듯이 그거 건강검진을 안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보험료 수혜에서 차별을 두는 거 이것도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근거가 없을 수 있다. 이것도 합리적으로 재조정해라. 예, 뭐 의무적으로 마치 어디 뭐 병역 의무처럼 건강검진도 의무냐 이럴 정도의 자유로운 의사결정권 어떤 면에서 인격권을 침해하지 말라는 거죠. 인격권이라는 것은 이런 어떤 예, 행정 수혜에 관련되는 행정법적 조치보다는 훨씬 더 상위의 헌법적 가치죠. 예. 자꾸 국민을 이유 없이 자꾸 괴롭히지 말라는 거죠. 괴롭히지 마라. 걷어갈 건보료 다 걷어가면서 기준도 근거도 없이 기준도 말이지 과학적 근거도 없이 저 마음대로 정해놓고 저 마음대로 돈 주겠다 안 주겠다. 예.
또 저 마음대로 집행하는 거예요. 무슨 뭐 공약이니 하면서. 그렇죠? 지금 문재인 케어 이야기 나온 이후에 건보 재정이 거의 거들이 났잖아요. 이제 조금 있으면 또 건강보험료 인상 이야기 또 나올 거예요. 슬그머니 올릴 거란 말이에요. 예. 저 마음대로 돈 쓰고 저 마음대로 돈 걷고 도대체 국민은 봉이냐? 봉이냐? 예? 이것도 우리 한번 봐야 된다는 거죠. 자, 이제 상대원 쪽에도 또 이야기가 터져 나오죠, 여러분. 예. 백현동에 이어서 상대원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천천히 이거 지금 제대로 타작해야 돼요, 여러분. 한두 군데 아닙니다. 제가 듣고 있는 것만 해도 한두 군데 아니에요. 제 귀에 들어올 정도면 소위 빠꼬미들 알만한 사람들 다 알죠. 다 알죠. 자, 그다음 이제 다른 이야기. 이 이야기는 지금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그쪽을 여러분 보시고요. 자칫 우리가 봐야 할 부분이 소홀히 될 수 있으니까 그쪽은 뭐 매일 신문 지면을 도배를 하고 있잖아요. 소설 쓰고 있잖아요, 그죠? 매일매일 지면 메꾸기에 참 좋죠. 뭐 요즘 같은 시절에 신문 찍기가 참 편할 거예요. 그 이야기 하나로 계속 소설 쓰고 지면 채우면 되니까. 네, 그런 쪽을 보시기로 하고 뭐 온 사람 동네방네 사람들 다 달라붙어서 이야기하는 거 우리가 다시 할 필요가 없잖아요. 네, 여러분들 관심이 있으시면 따로 한번 보시기로 하고 몇 점만 한 번씩 짚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장동 게이트는 아직도 어떤 의미에서 본 게임이 시작되지 않았다. 어떤 의미에서 본 게임은 본전으로 예를 들어서 전체가 10분 응선이라면 5분 응선을 넘어서려면 특검이 개시되든 제대로 수사가 시작될 때 그때 이제 5분 응선에 진입하는 거고 아직 3부, 4분 응선에 밖에 와 있지 않다. 그리고 전국 지자체를 다 좀 까볼 필요가 있는데 우선 경기도, 성남시도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고 경기도 자세히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것뿐만일까라는 거예요. 산하기관까지 좀 더 제대로 볼 필요가 있다. 지금 부지기술가라고 봐요. 제가 듣고 있는 것에도 한두 개 아니에요. 지금 현재 은수미의 성남시도 간단치 않아요, 여러분. 제가 들은 이야기여서 자세한 이야기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점점 이제 언론에서 여러분들이 접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천천히 보겠습니다. 자, 우리 쪽 이야기로 또 오면요. 이제 서민들의 생활이 지금 이제 한계 상황이 왔다. 이 판에 정부는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10월 달에 금리도 지금 오르고 있잖아요. 집값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대출 안 되죠. 전세금 막혔잖아요. 월세 오르고 있잖아요, 여러분. 자, 이 판국에 물가도 10월 달 되면 올릴 거다라는 거죠. 물가가 더 오를 거다. 오른다. 장바구니 물가가 빚도 늘어나고 금리도 오르는데 집값마저 오르는데 금리조차도 장바구니 물가조차도 오를 태세다. 오를 태세다. 정말 이제 서민들은 생활이 거의 한계에 왔다 이제. 한계에 왔다 이제. 속된 말로 눌러도 똥밖에 안 나온다 이제. 그런 지경이 왔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소비자 물가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보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제가 메모해 놓은 걸 보게 되면 우리 소위 2030 세대들의 어떤 네트워크를 좀 구축해야 되지 않냐 뭐 이런 이야기 청년 일자리 하다못해 뭐 본격적인 어떤 일자리 차원이 아니더라도 학교 다닐 때 저희들 기준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이제 뭐 중고등학생들 과외 여러분 요즘 참 그것도 없어졌습니다. 전부 학원 뭐 인강 이렇게 된 시절이 되어버렸으니까 저희들 다닐 때는 그런 게 있었어요. 뭐 심한 경우에 조금 이제 집안 형편이 되는 집은 초등학생들도 과외를 했고요. 중고등학생 주로 영어 수학 과외죠. 영어 수학 과외를 하면 일주일에 한 두 번씩 가고 한 달에 5만 원. 뭐 대학 등록금이 그 당시에 18만 원일 때입니다, 여러분. 저는 국립대를 나왔으니까 대학 등록금이 18만 원일 때예요. 사립대 같은 경우에 대학 등록금이 글쎄요 그때 한 32만 원 이런 정도 할 때예요. 지금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지금은 몇백만 원씩 되잖아요. 4, 500만 원, 400만 원 돈 되죠. 그럴 때에 월 5만 원은 큰 돈이죠. 일주일에 한 두 번 가서 한두 시간 수학, 영어 과외하면 한 5만 원씩. 그 다음에 뭐 시내 같은 데에 음악다방 이런 게 있었어요. 음악다방에서
이게 하루 1시간씩 돌렸나요? 그렇게 해서 매일 가는 경우들도 있고 일주일에 한 2번 가는 경우도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취미 삼아서 그 팝송 틀어주는 거 있죠. 그때 이제 소위 디스코 비지스가 한창 이제 빌보드 차트에 오를 그 시기였는데 네. DJ도 음악다방 DJ도 한 적이 있어요. 그 DJ를 제가 주 3회를 했었는데 월 5만 원 이렇게 1시간씩 하면 월 5만 원 주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 그런 게 전혀 없잖아요. 편의점 알바 예를 들면 주유소 알바인데 주유소도 지금 현재 셀프 조율로 다 바뀌어버리고 갈 데가 없죠. 예, 편의점 알바도 지금 보게 되면 낮 시간에는 전부 장사가 안 되니까 낮 시간에는 주인들이 하고 있고 밤 시간에 지금도 뭐 기타 등등 해서 밤 시간도 요새 영업 잘 안 하는 분위기잖아요. 예, 그런 경우들도 있고 요새는 뭐 밤 시간 또 비용이 많이 든다고 주인들이 밤새 앉아 있고 낮 시간에 잠깐 이렇게 맡기는 경우 거기다가 주 52시간 뭐 이렇게 걸리니까 그걸 또 짜투리 잘게 썰어서 이렇게 몇 사람으로 돌아가면서 맡기는 경우 이런 경우들을 제가 들어보는 것 같은데요. 자세히는 제가 모릅니다. 현장을. 네, 그래서 하다못해 그 알바 대체 형태라도 뭐 현장 루포라 그럴까요? 신문을 지금 만드니까요. 그런 형태 리포터 형식으로라도 이 대학생 네트워크를 좀 얻으면서 서로 윈윈이죠. 어떤 의미에서 해보나 그런 메모가 있습니다. 나중에 조금 이제 구체화되면 하나 둘 제가 또 말씀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메모 순서로 며칠 지금 날짜가 비어 있다 보니까 쭉 한번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AI 관련해서 제가 메스밴드 말씀을 드렸죠. 저도 IT 분야에 그 관련된 노하우가 AI 분야에도 다 응용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AI 관련제 메모가 또 하나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쪽은 나중에 기술적인 진행이 될 때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메모가 다른 메모들 같고요. 예, 그다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검찰이 정말 수사 의지가 있나 이런 대장동 이거 전혀 믿을 수 없다는 거죠. 눈가림 아니냐. 창밖으로 던졌다 그랬는데 경찰은 주워간 시민을 찾아 압수했다. 정말 이 주워간 시민일까 서로 압수수색 나오는 거 미리 정보를 알아가지고 어떤 형태로든 알아서 한 놈 밖에서 기다리고 안에서 던진 거 들고 튄 건가. 좀 이것도 알 수 없는 거죠. 일단은 뭐 찾았대요. 예. 그런 메모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9일, 10일 이때인가 봐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저 뉴스가 또 있습니다. 지금 예산 도둑놈들이 너무 많아서요. 대장동 이거는 노골적으로 부동산을 갖고 원주민의 재산권을 어떤 의미에서 강탈해가지고 공공개발이나 미명하에서 그냥 싸게 그냥 징발해버린 거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옛날 기준으로 하게 되면. 예? 그래가지고 지금 저끼리 다 나눠 먹어버린 거잖아요. 지금 법 제도까지 다 바꿔가면서. 자, 어쨌든 이게 다 재산권에 관계되는 거고 또 어떤 의미에서 예산 또 주머니 세금 낸 거를 저들 마음대로 하는 거니까 다 어떤 의미에서 국민 주머니 터는 거예요. 그죠? 강도짓이요. 자, 인터넷진흥원 보겠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약칭 KISA 키사인데 네, 키사 원장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이 자문회의에 그 자체에 무슨 자문회의가 있나 봐요. 자기 와이프를 17차례 참여시켜서 자문료, 그다음에 평가비를 수령했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천태만상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네, 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죠.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뭐 위에도 맨날 뭐 짝지워 가지고 여기저기 놀러 다니는데 그죠? 정상회담인지 놀러 다니는지 뭐 알 수가 없잖아요. 어? BTS 데리고 지금 뭐 유행 갔는데 아무도 없잖아요, 거기. 아니 이어서 연설하면 되지. 화상 연설하면 되지. 그렇잖아요. 그러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인터넷진흥원 원장도 지금 뭐 와이프까지 예, 무슨 뭐 자문회의라 그러면서 17차례 참여시킨 걸로 해가지고 자문료하고 각종 비용 평가 무슨 평가를 했는지 모르겠네요. 평가비까지 이렇게 했다라네. 예, 예. 한국인터넷진흥원 이원택 원장이라 그럽니다. 예. 예.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임직원 행동강령 5조는 5조에 따르면
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 관련된 조항인데 이 조항을 위반했다라는 거죠. 예, 국무조정실 종합감사에서 경고 처분을 받았다. 근데 뭐가 안 다르나요? 철밥통이에요, 여러분. 예. 어쩌다 공무원, 어공이죠. 이 산하기관입니다, 이것도. 예, 산하기관도 좀 다 정리해야 됩니다. 이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여러분.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조금씩 환기를 하자고요. 예, 앞으로 우리가 해가야 될 일들 중에 하나일 거라고 봐요. 예, 부패척결인데 이거는 뭐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가야 될 일 중에 하나고, 예, 큰 타이틀에 이제는 좀 구체화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제 황교안 후보의 기자회견을 여러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저께 말고요. 2차 컷오프 발표된 그저께 말고 어제 또 나왔어요. 11일 어제요. 어제 월요일 날 대체 공휴일이었죠. 저도 일단 달력에 빨간 날이어서 이 빨간 날은 가급적 저도 안 하려고 해요. 방송이고 뭐고. 왜냐하면 그 빨간 날을 하게 되면 저희들 실무들이 다 긴장을 하기 때문에 제가 좀 이렇게 눈치를 좀 봐야 될 위치에 있어서, 예, 제가 움직이면 다른 사람들 피곤해져요. 그래서 좀 그럴 때는 못 이긴 척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겁니다. 예,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네. 어제 황교안 후보가 기자회견한 게 있습니다. 예, 오늘 뒷부분에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제가 이 시사공감을 진행하는 것도 아마 방안을 좀 아시고 저를 따로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유사해도 지금 많이 순해졌네. 옛날 가락이 아니네. 뭐 이렇게 조금 그러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조금씩 유사의 가락, 방향의 가락을 보실 겁니다. 오늘부터 조금 이제 언급하는 게 달라질 거예요. 정식으로 신문 등록을 하고 제가 신문사의 발행인 입장에 서든 뭐 무슨 뭐 논설 쪽에 뭐를 맡든 뭐 주필은 제가 감히 그럴 위치가 아닌 것 같고요. 네. 뭐 논설이나 뭐 이런 쪽에 객원 뭐 이런 쪽, 그런 쪽은 뭐 모르겠습니다. 뭐 발행인은 어차피 제가 법인을 책임지고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으니까 거기에 뭐 손실이 나거나 등등등 하면 하다 못해 뭐 대표이사 차입금이라도 돈을 뭐 떼야 될 거잖아요. 예. 뭐 광고든 뭐든 뭐 신생 언론에 누가 뭐 주겠습니까? 그럼 운영비가 들어갈 건데 그 돈을 계속해서 외부에 차입해 오면 법인이라는 게, 그렇죠? 무슨 뭐 담보 넣을 게 있고 등등 해야 차입을 해주지 누가 차입을 해주나요? 그러다 보면 이게 지금 관계가 묘해질 수가 있잖아요. 차라리 운영진이 되고 난 다음에 자기 이름으로 차입을 하고 나중에 이익이 생기면 뭐 정산을 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편하단 말이에요. 예, 예. 대표이사 차입이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하는 게 임직원 차입이 제일 속 편하죠. 근데 임직원이 됐다고 해서 차입을 하면 좀 그렇잖아요. 모양이 차라리 대표가 차입 메꿔 넣고 자기 주머니 터는 게 오히려 속 편하죠. 예. 등등 해서 아마 책임을 제가 일정 정도 맡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건 뭐 각오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위치가 되면 조금 더 분명하게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보다는 조금 톤이 달라지겠죠. 근데 지금은 뭐 그냥 그야말로 예, 뭐 무적자니까 아무 그거 없는 그냥 여느 장삼 이사의 뭐 일개 유튜버, 소위 말해서 일개 유튜버일 뿐이니까요. 그것도 무명 유튜버일 뿐이니까 예, 그 점을 이해를 하십시오. 자, 어쨌든 이런 문제가 있어요. 예, 한국인터넷진흥원, 예, 기억해 두십시오, 여러분. 17차례나 자기 와이프 이름을 올려서 경비를 예, 계상했다라는 거, 예산 집행을 했다는 거, 이원택 원장, 예, 메모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깜짝 놀란 뉴스가 있죠, 여러분. 제가 기상청, 예, 장비는 서울 쪽에 놔두고 기존의 기상청에 두고, 예, 1,000억이나 들여가지고 사옥을 제가 세종시로, 예, 가는 거.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공무원 주택 특별 공급이 있습니다. 특공 이름하여. 예, 그쪽으로 가게 되면 또 특공 주택을 받거든요, 여러분. 왜 가겠어요? 가라 그러니까 가는 것도 있겠지만 장비도 안 가요. 장비를 못 가져가. 그러니까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압니까? 지금 이전에 있는 장비를 땡 처리하고 중고 처리하고 거기 가가지고 새로 또 사겠다는 거겠죠. 그렇죠? 슈퍼컴퓨터라고 들어보셨잖아요. 기상청의 슈퍼컴퓨터. 그거 없이는 예보를 못 하잖아요. 요새 기상 예보관들. 1,192억 원을 주고 산 슈퍼컴퓨터.
이걸 얼마에 팔은지 압니까, 여러분? 예? 정부기관 이전이라는 미명하에 얼마에 팔은지 여러분들 정확히 알고 계시나요? 7,920만 원에 팔았어요, 여러분. 1192억짜리 슈퍼컴퓨터를 사무실 이사한다, 이전한다는 미명하에 7,920만 원의 땡처리였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 어느 놈이 했는지 이 기상청 이 결제에 관련되는 모든 라인들에 전부 다 이거를 전부 다 이거 국고를 손실시킨 거잖아요. 이거 전부 다 추징해야 되겠죠, 여러분. 당연히 추징해야 되겠죠. 대장동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도 1,000억을 날린 거잖아요, 여러분. 1,190억이 날아간 거잖아요. 1,192억 주고 산 건데 몇 년 썼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통상 회계 공준을 하게 되면 감가상각을 제하고 난 나머지가 자산 가치라고 봐야 되겠죠. 예. 이게 계략 잡아도 1,000만 원 정도, 1,000억 정도, 1,192억 주고 산 슈퍼컴퓨터를 7,920만 원에 땡처리였으니까요, 여러분. 예. 기상 예보 하나 똑바로 하는 거 보셨습니까? 얼마나 맞아 들어가대요, 여러분? 예? 진짜 보통의 사람이 하늘 쳐다보고 조금의 관찰력 있는 사람이 봐도 그 정도 예보는 하지 않을까, 여러분? 속된 말로 표현하면 그걸 예보라고 하고 앉아 있으면서 온갖 상업주의, 기상상업주의 있죠. 무슨 뭐 건조 지수가 몇 퍼센트니, 뭐 무슨 뭐 폭염 지수가 얼마니 이런 신조어나 이상한 소리나 해갖고 해야 될 예보는 똑바로 하지 않고 말이죠. 이 기상청이 기관 이전을 핑계로 1,192억이나 들어서 슈퍼컴퓨터 없어가지고 기상예보 맨날 틀린다고 투덜대면서 돈 탄해가지고 산 슈퍼컴퓨터 이거를 7,920만 원에 땡처리했어요. 일부에서 1억에서 뭐 처리했다. 그거는 엄청 봐줘서 좋게 기사를 써준 거고요. 실내막은 7,920만 원에 땡처리한 거예요. 1,192억짜리를 여러분. 이런 도둑놈이 너무 많다고요. 이런 것까지 예산 감시까지 들어가면 너무 많아요, 여러분. 너무 많아요. 지금 대장동 게이트도 사실상 쉬쉬 덮은 거를 김경률 회계사, 회계 개념 좀 알아야 됩니다. 회계. 예. 그러면 세무 좀 알아야 되고요. 그래야 예산 감시를 할 수 있거든요. 그냥 막 의협심으로 열정 페이만으로는 얘들 감시할 수가 없어요. 예산 편성표 여러분 보시면 정말 막 귀신처럼 구석구석이 다 저들 주민이 챙길 거 집어넣어놨거든요. 제가 그러잖아요. 야식비까지 다 집어넣는다고요. 한 푼도 저 돈 주민이 돈 안 씁니다, 여러분. 속된 말로 담배값까지 다 짱막을 놓는다고요. 집어넣는다고요. 그걸 누가 알 수 있어요? 그쪽에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근데 보통의 회계사들 자기 일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신경을 못 쓰죠. 그 면에서 김경률 회계사는 정말 지금 이 시대의 영웅입니다, 여러분. 예. 참여연대 그 조국 사태 때 양심선언하고 했죠. 그 지금 입 다물고 있는 백성들요. 그 전부 한자리 해보겠다고 지금 그러는 놈들 많아요. 예. 시민사회단체 옛날 이야기입니다. 옛날 이야기입니다. 이미 의용화됐고요. 속된 말로 민주건달들의 집합소잖아요. 예. 무슨 민주세력요. 건달들이지.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이제는 저는 그런 사람들 이제는 인간 취급 안 합니다. 뭐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지만 우리 사회에서 정말 또 한번 청소해야 될 대상들이 소위 시민사회를 뭐 단체니 뭐 활동하니 이런 사람들 전부 우리 생활 현장에서 몰아내야 돼요. 환경이니 지랄이니 여러 이야기 있잖아요. 다 생활 현장에서 몰아내야 됩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제 더 잘 알아요. 그거 옛날 아날로그 시절 때의 정보잖아요, 여러분. 지금 첨단 시절의 정보도 아니에요. 그거 한 번 배운 도둑질 날 셀 줄 모르고 계속해서 우려먹는 거예요. 이제는 그런 우리 삶의 현장을 유린하고 자꾸 분열시키는 그런 건달들 다 내쫓아야 돼요. 우리 해방기 이후에 소위 1960년대 이럴 때 좌우 이념, 좌우익 이랬던 이념 분쟁이 있다가 그 뒤에 또 한 번 그런 비슷한 우리 사회 풍토들 있잖아요. 지금은 이런 류의 건달들을 우리 생활 세계에서 청소해야 된다는 거. 그게 또 하나의 숙제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의 숙제입니다. 그게 완장이에요, 여러분. 간판이에요. 한번 보십시오. 사람 꼴처럼 제대로 행동하는 그래도 사람 괜찮다라고 신임이 갈 만한 사람이 얼마 됩니까, 여러분? 전부 저끼리끼리 몰려다니잖아요, 여러분. 좀 청소해야 됩니다. 이야기가 좀 옆으로 많이 갔는데요. 예.
이게 그냥 예산 낭비 수준이 아닌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생각이 없는지. 얘들은 지금 거기 가면 분명히 주택 또 특별 공급 이러면서 특공 수혜자 분명히 될 거라고요. 여러분 기상청 한번 보십시오. 그 소속 직원들 분명히 특공 받을 거라고요. 주택 특별 공급 받을 거라고요. 기관 이전했다 등등 하면서.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저준위 돈이면 이렇게 하나요? 1192억 원짜리 컴퓨터를, 슈퍼컴퓨터를 7,920만 원에 내다 팔아버렸어요. 장비 옮기려고 몇 번 시도해보다 도저히 못 옮기니까 이제 내다 팔아버리고 가는 거죠. 가가지고 이제 사달라 그러겠죠. 컴퓨터 없으니까. 사달라 그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예산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지자체 각종 기관들 가서 여러분들 청사, 그다음에 여러 딸린 어떤 부속 기관들 시설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삐까번쩍하죠, 여러분. 예. 일반 백성들은 지금 주머니 그죠? 세금에 신음하고 돈벌이 장사가 안 돼서 신음하고 집값에 물가에 각종 제세 공과금, 애들 학비 등등등 정말 어렵고 힘든데 펑펑 씁니다, 여러분. 지금 각 행정기관들 일선에 한번 가보십시오. 사람 다니지 않는 길에 벤치 놓여 있고 진짜 1년은 가야 몇 사람이 거기에 운동할까 싶은데 각종 헬스 장비들 놓여 있고 말이죠. 그거 전부 예산 집행했을 거잖아요, 여러분. 데크 하나 설치하고 운동기구 하나 설치하는 돈이 얼마인지 여러분 아시죠? 최소 2천, 3천만 원이잖아요, 여러분. 그런 데가 지천이 널려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다녀보십시오. 한번 다녀보십시오. 예, 가까이 있는 여러분들 생활 주변에 공원이라든지 조금 야트막한 야산들 이런 데 한번 가보십시오. 예, 그 산길에 사람 몇 다니지도 않아요. 예, 그 산길에 벤치 놓여 있고 무슨 솔숲 공원이니 하면서 공원 조성해 놨어요. 예, 거기에 운동기구 있고 해요. 그게 2, 3천만 원이라고 여러분. 예. 인구 정말 3만 내외 정도 되는 그 예산이 얼마 되겠어요. 그런 도시에 전부 시골에 공기 좋은데 말이죠. 자기 집 앞에 들일 하기도 바쁜데 어디에 무슨 그런 공원에서 운동하고 있겠어요, 여러분? 거기에 헬스 장비들 놔놓고 잔디 깔고 공원 조성해 놓은 꼬라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그게 적어도 5천만 원 1억씩 썼을 거라고요. 최소 아무리 적게 잡아도. 그게 누구 돈이겠어요? 누구 돈이면 그게 누구한테 공사를 줬겠어요? 대장동 게이트만 보지 마십시오. 이거는 거의 크든 작든 삼천리 방방곡곡이 그렇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중에 하나가 터져 있다. 많이 해먹었죠. 근데 기상청 보십시오, 여러분. 1,000억짜리를 이렇게 땡처리하고 그러면 1,000억을 국고에 손실을 입힌 거잖아요. 국민 예산을 낭비한 거잖아요. 이거 언놈 책임지지도 않아요, 여러분. 책임을 묻지도 않아요. 이런 짓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 그리고 국감장에서 나온 이야기죠. 월성 원전 관련해서 수사를 지휘했던 노정환. 여러분 이 수사 책임자 아시죠? 노정환 검사가 뭐라 그랬어요? 배임 교사다는 거죠. 백운규 배임 교사 의견. 자기는 확고한 소신이다. 배임이다 이거는. 배임일 때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몰수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퇴임 후에 자기 사죄로 털어넣어야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최종 결재권자가 예를 들어서 문재인이다. 그러면 문재인 사죄까지 전부 다 압류 집행될 수 있습니다. 박근혜 압류 집행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압류 집행되면서 지금 집처분까지 된 거 여러분 들으셨죠? 뉴스 들으셨죠? 누가 샀느니 어떠니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 가십성 기사 나오는 거 여러분 들으셨죠? 그렇게 됩니다. 압류 집행이 될 수 있어요. 배임이 되면. 배임 교사여도 집행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배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대장동도 명백한 배임이죠. 어떤 의미에서. 근데 아직은 수사 중이고 이야기 중이어서 아직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누가 봐도 이거는 배임인데 그렇잖아요. 윤석열도 하잖아요. 검찰 너들 그따위로 수사하면 너들이 나중에 처벌받을 수 있다 그러잖아요. 이거는 그냥 대단한 법률 지식도 아니에요, 여러분. 저처럼 그쪽을 살지는 않지만 그걸로 밥 먹고 살지는 않지만 법대 나오는 정도의 법률 기본 상식만 있으면 이거는 형법 강론적인 기본 상식만 있으면 이거는 배임이다.
그래요, 여러분. 여러 말 복잡하게 할 게 없잖아요. 예. 수사를 혼선을 주고 말을 바꾸고 그건 뭐 범인들이 기본적으로 하는 수법이니까 예. 뭐 대단한 뭐 지능범도 아니에요. 모든 범인들이 지가 내가 했다라고 하는 놈이 어디 있어요? 다 잡아떼지. 그렇잖아요. 다 거짓말하고 잡아떼죠. 자, 그다음에요. 생활상으로 돌아오면 우리가 때깔 좋은 연어 참 신선하다고 사 먹었는데 그게 전부 다 색소라는 거잖아요. 색소. 석유화학 색소였다. 석유화학 제품 색소였다. 참 배신감 느낍니다. 그죠? 먹거리가 장난치는 놈들 이거는 그냥 곱게 둬서는 안 돼요. 먹거리로 장난치는 놈은 정말 곱게 둬서는 안 돼요. 이걸로 깜빵에 두고 이걸로 그냥 걔한테는 밥을 줘야 돼. 콩밥을 줘야 돼. 그럴 정도로 이 먹거리로 장난치는 사람은 이거 곱게 둬서는 안 됩니다. 엄단해야 됩니다. 진짜. 자, 그 다음에 이제 메모를 보면 심석희 이야기 나옵니다. 그죠? 예. 어쨌든 이거는 입에 올리고 싶지 않아요. 예. 여러분들이 더 상식선에서 판단하실 거예요. 예. 코치하고 뭐 성추문 뭐 등등 해가지고 옥신각신했던 친구 있죠. 예. 결국은 또 코치하고 주고받은 그 이야기 때문에 난리잖아요. 예. 동료 간에 그죠? 이 친구는 국가대표를 아마 더 유지하기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예. 예. 당연히 인과응보의 처벌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조국 아들 뭐 허위 출석, 허위 서류로 출석했던 이야기 또 이야기 나오는데 조국 아들도 또 날아갈 것 같아요, 그죠? 그건 뭐 여러분 이미 들으셨으니까 메모가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봅시다. 특혜요. 이놈들이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 문체위 소속 국회의원들, 문화체육위원회죠,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인가 상임이죠. 거기 소속 의원들 이건희 컬렉션을 저들끼리 특혜 관람했다는 거잖아요. 이 짓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공무원이고 이게 국회의원이에요, 여러분. 예. 이게 대단한 어떤 특권의식을 갖고 있다고요, 얘들이. 예. 저들 아쉬울 때 표돌라고 할 때는 엄청 납작 엎드리죠, 여러분. 예. 그 순간 피하고 나면 얘들이 노리는 게 그거잖아요. 전부 위선 거짓이잖아요, 여러분. 노리는 게 떡밥이죠. 떡밥만 노는 거죠. 지금 하는 짓 보십시오. 이거 제대로 지역 균형 발전이라든지 그런 걸 하려면 하다못해 전국의 주요 지역에다가 이건희 컬렉션을 분산 소장하고 관람하게 하면 그 지역에 사람이 갈 거잖아요. 이걸 왜 서울에 둬야 돼요? 그리고 왜 저들이 먼저 봐야 돼요? 네. 이놈들 당장에 문체위 소속 의원들 다 빠지 떼야 된다고요. 네. 그렇잖아요. 양심적으로 의원직 사퇴해야죠. 부동산만 특혜가 아니잖아요. 왜 이런 비리를 저질러? 그렇습니다. 자, 앞으로 이제 우리 이런 쪽에 좀 신경을 써 가자고요. 자, 황교안 후보가 본격적으로 이제 투쟁을 선포했습니다. 예, 어떤 의미에서 지금 참 의미 있는 행보라고 보는데요. 황교안 씨 개인적으로도 아마 이런 인생으로 살아갈 거라고는 생각도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참 현명한 판단을 지금이라도 어떤 의미에서 잘 생각했다 생각을 해요. 예. 4.15 부정선거, 그다음에 당내 그 국힘당 내의 부정경선 문제 때문에 참 어떤 의미에서 전부 다가 지 눈앞에 이익만 쫓아가잖아요. 예. 속된 말로 잡놈들만 있는 데에서 한 사람의 그래도 대인을 보는 겁니다. 그래도 그나마 그래도 예. 뭐 과거 어쨌든 간에 예. 너무 지금 핸섬한 이미지가 있어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투사 이미지보다는 그렇죠. 야성이 좀 아직 드러나지 않아서 예. 좀 어떤 의미에서 대중 정치를 하는 사람을 거듭나는 건데 이게 한순간의 어떤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제대로 이제는 쭉 새로운 의표를 세워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참 잘 생각했다라는 생각을 해요. 예. 전적으로 제가 이 방향에 동의하지는 않지만 일단은 현 단계에서는 한 사람의 의인을 본다. 예. 한 사람의 의인을 본다. 전부 다 잡놈들이잖아요, 여러분. 예.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해야 될 소리 못하고 입 꾹 다물고 지 앞에 지 이익되는 것만 쫓아서 지금 현재 전부 가고 있잖아요. 어느 놈 한 놈은 할 거 없습니다. 예. 윤석열이도 지금처럼 저런 식으로 조금 변해가면 예.
지금 거의 임계치에 온 것 같은데요. 지금보다가 더 저런 식으로 계속 가면 기성 정치 꼴 닮아가고 니끼하게 흘러가면 이제 그나마 그래도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등을 돌릴 수도 있어요. 기성 정치하고 뭐가 달라요? 뭐가 달라요? 점점점 닮아가고 있어요. 정치하면 그렇게 닮아가야 되는 건가요? 그런 더러운 정치 하려고요? 다르죠? 아니죠. 지금 굉장히 위험 수위까지 접근하고 있다고 봐요,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이 형태로 계속해서 간다면 어느 순간에 저 개인적으로도 지지 철회를 할 수도 있어요. 지금은 그래도 점수를 주는 편인데 결코 좋지 않아요. 그 참 신선하죠. 그 반면에 황교안 후보. 진짜 뭐 산전수전 다 겪고 할 만한 거 다 했잖아요. 아쉬울 게 없잖아요. 황교안 후보 자신도 이번에 무슨 후보가 된다고 생각 안 했을 거예요. 근데 딱 지금 발표 나고 난 뒤에 물론 문제도 있지만 본인이 딱 선언하는 게 그거잖아요. 4.15 부정선거 문제가 이 문제를 나는 어쨌든 간에 뭐 경선 결과에 상관없다. 이 문제는 반드시 바로잡겠다. 우리 사회를 바로잡는다는 생각으로 그렇다. 내가 이거 문제 삼을 때도 이것만 집요하게 문제 삼을 때도 내가 무슨 뭐 지지표를 더 얻겠다고 한 게 아니다. 이거부터 바로잡아야 된다. 안 그러고 너들이 후보 어떤 놈을 뽑아봐도 마지막 막판에 가면 부정선거 한 방이면 끝난다. 정권 교체 안 된다는 거잖아요. 나라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무엇보다 시급한 최우선의 급선무 선결과제, 최우선 선결과제가 부정 시스템을 시스템이 부정한 것을 바로잡는 게 가장 선결과제라고 본다는 거죠. 저는 그 점에서 동의합니다. 대장동 게이트는 거기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세 발의 피해요. 사소한 것뿐이에요. 그런 거는 대장동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막 터져 나오잖아요. 뭐 여기 이 동네 저 동네 막 위례 어디 막 터져 나오잖아요. 백현동 뭐 지금 막 터져 나오잖아요. 한두 군데가 아니라고요. 대장동만 문제 아니라고요. 남판교만 문제 아니라고요, 여러분. 근데 국민 주권을 유린하고 선거권, 선택권을 교란시키는 이 범죄 행위는 딱 한 군데죠. 딱 한 군데죠. 정당이 바로 서야 되고 정당이 정당답게 바로 서야 되고 온갖 찹동산이가 지금 들어와 있잖아요. 지금 보시면. 여러분 봐도 보이잖아요. 이제 이야기하잖아요. 이 국힘당 내에도 불순 세력이 있다는 거죠. 외부와 결탁하는 불순 세력이 있다는 소리가 나오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요. 선거 관리를 공정하게 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문제 있다는 거죠.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하고 대법원하고 관계 설정 자체가 이게 문제 있다는 거잖아요. 대법관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겸하니까. 이게 제 식구 감사기 여지가 있다. 사법부가 사법부답지 않다는 거잖아요. 이거보다 더 큰 문제가 됐네. 어떤 놈이 후보가 된들 마음만 먹으면 한 방에 날아가는 거죠.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머니도 털리고 그것도 원통하지만 분노스럽지만 그것보다가 우리를 눈뜬 봉사 만들고 멀쩡한 귀머거리를 만들고 수족, 손발 모든 판단한 우리의 행동과 결단과 결정을 저 마음대로 바꿔버리면 우리를 식물인간 만들어버리면 그죠? 투명인간 처리해버리면 이거보다가 더 분노스러운 일이 더 한탄스러운 일이 뭐 어디 있나요? 이 부정선거 간단한 문제 아닙니다. 이전 부정선거 2012년 이야기 자꾸 하지 말라고요. 그 김어준의 학습 효과 이야기 하지 말라고요. 그 애들 생태 쓰는 불량 세력들 애들 이야기 하지 말라고요. 2020년 4월 15일 그 이야기를 하라고요. 지금 세 군데 재검표 하니까 다 엉터리잖아요. 물증이 있는데 증거가 있는데 왜 자꾸 이전 이야기를 하나요? 쓸데없는 이야기를. 그리고 이제는 아날로그잖아요. 이제는 디지털이고 어떤 의미에서 첨단 사회죠. 4차 산업시대 때 4차 산업형 선거 부정이 자행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거 바로 잡아야죠. 선거 부정은 맨날 60년대, 70년대 선거 부정만 있나요? 세상은 21세기, 22세기로 가고 있는데 선거 부정도 그렇게 진화한다고요. 자꾸 이렇게 그런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그런 게 드러나고 있잖아요. 지금 당장 보십시오, 여러분. 동네 반장 선거보다 못한 국힘당 경선 결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그거 다 바로 돌아서 가지고 파쇄해줘. 법적으로 파쇄할 수도 없는데. 감추는 놈, 숨기는 놈이 범인이에요, 여러분. 그거 이상의 진리거든요. 세상 천지. 예? 자, 그 메모가 있습니다. 자, 이 메모 보다가 메모만 봐도 워낙 뉴스가 밀려서 시간이 꽤 될 것 같네, 그죠? 결국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지만 일부 평론가, 황태순 평론가 같은 경우에 하잖아요. 이재명 3일 천하로 끝날 거다 이야기하고 다른 쪽 이야기를 보게 되면 또 그런 이야기도 나오죠. 결국은 드랍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조금 더 지켜봐야 됩니다. 아직 10월입니다, 여러분. 10월입니다. 제가 일전에 쭉 흐름을 한번 보십시오. 부정선거 문제가 그냥 사라질 것 같죠. 황교안만 정리하면 사라질 것 같죠. 황교안 절대 안 사라지잖아요, 여러분. 본인이 다시 방향을 잡은 것도 잘 잡으셨고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을 했겠지만 황교안뿐만이 아니에요. 부정선거는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여러 요인들이 있습니다. 제가 미리 언급을 안 할 거예요. 예. 올해를 넘기기 전에 엄청나게 큰 후폭풍으로 태풍으로 몰아칠 거예요, 여러분. 선거 부정 문제. 대법원이 지금 계속해서 재판 보이콧하고 있죠. 사보타주 하고 있죠. 그래 봐도 내년 대선 이후로 뭐 하겠다 등등등 꼼수 부려도 못 넘긴다고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런 따라. 예. 자, 그다음 다른 이야기 또 봅시다. 노조 이야기로 또 잠깐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요새 자동차하고 뭐고 전부 다 온라인에서 다 팔잖아요. 벤츠도 온라인 판매하잖아요, 여러분. 벤츠 대리점 다 있는데도 온라인 판매하잖아요. 근데 왜 현대는 왜? 뭐 때문에? 캐스퍼 요즘 소형 수브 나왔죠. 노조가 온라인에서 못 파게. 이게 이제 저들 기득권이죠. 대리점이고 뭐고 현직 근무를 하다가 나가면 대리점 뭐 이렇게 받고 하는 그 복잡한 그 자기네들 그 먹이 사슬 구조가 있더라고요. 자기네들이 이권이죠. 온라인에서 파지 말라는. 이러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이제 이게 이제 지금은 통하겠지만 결국은 망하겠다는 소리하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보십시오. 노조 오래 못 갈 겁니다. 뭐 오래 그래 봐야 뭐 해오던 썩어도 준치라고 몇 년은 가겠죠. 오래 못 갈 겁니다. 앞으로 기껏 잡아도 10년일 거예요. 향후 10년일 거예요. 그 10년 갈까요? 10년도 채 못 간다고 생각해요, 저는. 지금 시절이 어느 시절인데 이게 지금 70년대, 80년대 산업화 시절 때의 노조 그 근성을 그대로 그 행태를 그대로 계속 간다고요? 이미 한국 노조는 늦어도 우리 사회의 노조는 늦어도 너무 늦었죠. 근데 계속 질질 끌려가면서 정부조차도 권력조차도 계속 그들을 비호하면서 계속해서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거 좀 더 바로잡아야 됩니다. 이것도 바로잡아야 됩니다. 앞서 집값 이야기 잠깐 했는데 메모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마포에 30평이 이틀 새 4억 7천만 원을 뛰었다. 이게, 이게 제가 메모를 해놓은 걸 보면요. 이 기사가 된 게 10월 8일자 기사를 제가 메모를 해놨는데 10월 9일 날 메모를 해놨는데요. 토요일 날 메모죠. 이 서울경제 기사입니다. 10월 8일자 오후 5시 29분 14초에 최종 원고 선고가 된 건데 대출 규제, 세제 강화 등 각종 규제에도 동대문서도 대출 금지선을 넘겨서 신고가가 됐다. 그러니까 동대문 지역에도. 강남구에는 평당 1억 거래, 평당 1억 호가가 넘었었다는 거죠. 예전만 하더라도 여러분, 예전이라는 게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강남에 4천만 원, 평당 4천만 원 하면 아우 강남값, 강남 집값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지금은 이제 1억이라는 거예요. 평당 1억이라는 거예요. 참, 이게 참, 말씀드리기가 민망합니다만, 제 개인적으로 보게 되면 저는 이제 평생 살 집을 찾아서, 뭐 그런 거 보지 않고, 진짜 공기 좋고 조용한 곳 찾아서만 온 거거든요. 제 사무실이 주로 이제 생활을, 어, 뭐 20년 정도를 줄곧 강남권에서만 계속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거가 이제 사무실도 가깝고 하니까 강남에 정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네. 제가 여기 계약할 때 작년이죠. 예, 15억에 계약한 게 지금 말이죠. 지금 얼마 하는지 압니까, 여러분? 이게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저축을 해서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 제가 미쳤다 그래요. 미쳤다 그래요. 저는 집값이 떨어지든 오르든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걸 팔고 뭐 이거를 뭐 재산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돈놀이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도 말이죠. 이게 너무 하잖아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뭔데 평당에 1억을 하나요, 여러분? 예? 공급은 계속 딸려요. 지금 이재명이가 무슨 뭐 부동산 개혁하겠다고 뭐 그 집에도 주제에도 맞지 않는 소리지만 웃기는 소리잖아요. 예. 전부 웃기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마포에 30평이 이틀 새 4억 7천만 원이 있다. 이 말이 됩니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서울 마포구 여기 지금 이 부분만 그대로 인용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서울경제예요. 서울 마포구에서 국민평형인 전용 84제곱미터, 84제곱미터면 대략 얼마 될까? 25평 정도 되죠? 그죠? 3.3으로, 3.3054, 3.3으로 나누면 대략 한 25평 정도 되죠? 아파트가 처음으로 23억 원에 거래된 사례가 등장. 23억 원이야. 25평 아파트가 23억 원에 한대, 여러분. 지금 그렇게 따지면요. 제가 있는 지금 이 아파트는 30억 원이 넘을 거예요. 이게 미친 거죠, 여러분. 그러면서 마포 이 지역인가 봐요. 한강변에 위치한 이 아파트는 불과 이틀 사이에 전 거래가 대비 5억 원 가까이 뛰었다. 그런 거예요. 예, 뭐그 정도만 인용하겠습니다. 여러분 더 들으시면 뭐 여러 통만 분통만 터질 테니까 이런 지경으로 이게 미친 거죠. 이게 제정신이 아니죠, 여러분. 이게 지금 메모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 방역 사태 보겠습니다. 뭐 일상으로 볼게요. 무슨 뭐 일상회복위원회요? 걸핏하면 위원회가 이게 책임 회피성 수단입니다, 여러분. 이거 웃기는 위원회입니다. 이게 전부 예산 낭비예요, 여러분. 책임을 묘하게 회피하기 위한 수단이에요. 위원회에서 결정했다. 위원회는 여러 명이 있잖아요. 그렇죠? 소위 말해서 얘들한테서도 집단 책임을 묻는 무슨 제도를 만들어야 돼요. 각종 위원회, 걸핏하면 위원회예요, 여러분. 민간 끌어들이고, 아쉬울 때 민간 끌어들이고, 귀찮으면 민간 쳐내고 저 마음대로 해버리고, 저 마음대로 해놓고 그걸 포장하기 위해서 민간 끌어들이고, 공공 끌어들이고 그러잖아요, 얘들이 공공 개념이 있나요? 그 국민을 중시하는 전문성을 중시하는 어떤 뭐 민간 전문 우대 그런 마인드가 있나요? 아쉬울 때 필요할 때 그냥 들러리로 포장용으로 써먹는 거잖아요. 빈 껍데기로. 이 자식들 하는 짓이 그거예요. 무슨 일상회복위원회? 일상회복위원회 없어가지고 일상회복 못했나요? 지금 일상회복할 만한 준비가 뭐가 돼 있나요, 여러분? 선거는 다가오고 민심은 사납고 지금 꼼수 부리는 거죠, 여러분. 뭔 준비가 돼 있나요, 여러분? 지금 계속 뉴스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언론이 앞잡이 노릇을 해줘요? 뭐예요? 무슨 뭐 접종률이 70%뭐 몇 프로 중계방송 하듯이 또 접종률 중계방송하고 앉아있어요? 이런 형편없는 짓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작 저들 부서 말이죠. 질병관리청이 직원이 몇 명인데 몇 명이 접종했는지 지금 발표 안 하잖아요. 국민들 접종률만 발표해요. 저들 접종률 발표. 청와대 직원이 몇 명인데 몇 명이 접종했는지 발표 안 하잖아요, 여러분. 네? 그렇지 않나요? 국회 사무처 이하 직원이 몇 명인데 몇 명이 접종했는지 접종률 발표 안 하잖아요, 여러분. 왜 국민 접종률은 만날 도마 위에 올라가야 돼요? 왜 언론이 그런 정신 나간 보도를 계속하면서 국민들 압박하고 겁박해요? 국민들이 접종 안 해가지고 일상 회복 못하나? 이런 형편없는 짓을 계속하고 있단 말이에요. 청와대부터 질병관리청부터 접종률 밝혀라고 그러고 국민 접종률 이야기하라고. 저들은 어느 놈이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국회의원 어느 놈이 맞았는지 보좌관 어느 놈이 맞았는지 왜 이야기를 안 해? 왜냐면 걸핏하면 국민 그러면서 그럴 때는 국민 방패막이를 해가지고 국민 뒤에 숨어가지고 비겁하게 그런 놀고 있어. 아니, 당당하게 이야기하라고. 보십시오, 여러분.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다음 달 15일부터 격리 없이 전부 다 마음대로 떠나들게 할 정도로 지금 이 나라는 뭐예요, 지금? 이 나라는 뭐예요? 뭔 준비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들 그냥이 아닙니다. 그냥 뉴스를 감상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요. 이제는 분노를 해야 하고 어떻게 분노할 것인가를 우리도 고민을 해야 돼요. 옛날식의 그런 분노 말고요.
분노를 어떻게 할 것이며 이들을 어떻게 생활 현장에서 몰아낼 것인가를 이제는 고민을 해야 되더라고요. 정말 이제는 실천할 때고 이제는 전투다. 이제는 실전이다. 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친구부터 해서 부모 형제라 할지라도 대의멸친이라 그러잖아요. 걔들 말에 뭐 여러 사람이 떠든다고 해서 다 지 눈앞에 이익을 쫓아서 외면하고 무시하고 투명인간 처리해도 황교안 후보 당당하게 떳떳하게 자기 길을 가잖아요. 이제는 떳떳하게 자기 길을 가는 각자들이 하나둘 생겨나야 된다 생각해요. 옆에 눈치 봐서 뭐 대충 이렇게 섞여가 묻어가지고 떡고물이를 좀 얻어먹고 이렇게 우리가 남이가 하는 그거 이제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남이죠, 여러분. 뭐 대단한 친구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 한번 살아보셔요. 예? 부모 형제 간에도 돈 몇 푼 가지고 서로 쥐뜯고 싸우는 시절이잖아요, 여러분. 예? 지 돈도 아닌데 부모 돈 그 상속 재산 그거 가지고 서로 쥐뜯고 싸우고 하잖아요, 여러분. 예? 아기하고 뭐가 다르나요? 별 친구 없습니다, 여러분. 예? 아쉬울 때 친구지 별 친구 없어요. 진짜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운 그런 친구, 오늘 뭐 깐부 이런 이야기도 나왔지만 관포지교 같은 그런 친구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예? 일평생에 한 명 있으면 성공한 인생이라고 저는 봐요. 그보다 더 많으면 더 성공한 인생이겠지만 진짜 친구 같은 친구 한 명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이 친구 그러는 거 전부 다 그냥 개나 소나 그렇게 섞여 다니는 거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그렇지 않나요? 부모 자식지간에도 지금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예? 보십시오. 심지어는 남녀지간에 결혼하면서 말이죠. 부모가 노후 재산이 자기 앞가림 할 만큼 있나 없나를 다 따져본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 부모 직업이 변변찮고 벌이가 변변찮으면 자녀들 결혼하는 데에서도 그거 이제 항목에서 마이너스 항목으로 체크할 정도로 시절이 지금 그렇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 거기에 무슨 부모가 있나요, 여러분? 부모 자식 지간이 어디 있냐, 여러분? 지 결혼하기 위해서 부모를 그냥 냉정하게 평가하는 거예요, 인사표 고가하듯이. 소득 수준이 얼마고 이게 나중에 늙어서 아프고 등등 하면 우리한테 짐이 되겠구나 안 되겠구나 그거 계산 놓고 있는 게 지금 부모 자식 지간이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예? 예, 지금 뭐 메모장을 지금 빠르게 쭉쭉 넘기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뭐 앞서 그런 이야기 나오니까 또 하나 보겠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예, 이 와중에 전세금 못 받아서 떼인 친구들. 그다음에 전세금을 못 받아가지고 이러지도 저러지 못하고 울며 겨자 먹기로 그 집에 눌러 살 수밖에 없는 친구들이 속출하고 있다는 건데요. 범 떼였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게 완전히 떼인 것부터 조금 떼인 거 물린 것 다 포함해서요. 떼인 게 3명 중에 2명은 2030이래요. 젊은 청춘들이 또 이 험악한 세파에서 또 그렇게 고초를 겪고 있다는 거예요. 참 분통 터지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 계약 기간 다 됐는데 돈 안 내준다는 거죠. 그 돈 가지고 이제 시집 장가 가고 뭐 예를 들면 발령이 나가 다른 지역으로 정글을 가야 되는데 전세금을 안 빼준다는 거예요. 자,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오다 가도 못하는 거죠. 대출도 안 되고 지금 이 판입니다. 자, 그다음에 교육 격차. 이게 지금 한번 보십시오. 교육부 이야기 지금 또 쑥 들어갔습니다만 교육부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 전문성이 없잖아요, 윤회. 예. 지금 뭘 했나요? 한 게 뭐 있나요? 윤회가 들어서서 이 마스크 때문에 애들 말 배울 때 어른들 말하는 모양을 자세히 보잖아요, 여러분. 갓난 애기들. 예. 조금 어느 정도 크고 나면 이제 말기 듣고 대꾸하고 뭐 장난 소꿉장난 뭐 이런 거 지할 거 하면서도 대꾸하고 하지만 처음 말 배울 때는 계속 이렇게 엄마나 어른들을 예의주시하잖아요. 그죠? 옹알이 할 때부터도 입 모양을 보고 말을 따라 배워야 하는데 이 마스크 때문에 유아기 애들의 언어 발달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또 어떤 의미에서 경제력이 있고 여건이 되는 사람들은 할 거라고요. 특히 맞벌이 부부나 뭐 어린이집에 맡겨놓은 이런 경우에는 어린이집 교사가 뭐 자기 부모만큼 그렇게 애살이 있을까요? 최소한의
책무만 하면 그만이잖아요. 점점점 그러니까 이게 학력차뿐만이 아니라 학생들의 돈 있는 집에는 학원도 다니고 하잖아요. 그런 어떤 학력 격차가 점점 벌어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성장 발육 단계의 유아기의 성장 발육 격차도 지금 생기고 있다는 거죠. 이거 좀 심각합니다, 여러분. 정말 심각합니다. 네. 이게 사회 경제적인 신분제보다가 더 무서운 거잖아요, 여러분. 네. 이게 또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이것도 교육부 소관이잖아요, 여러분. 유아교육, 그죠? 뭐 보육 이런 쪽은 또 복지부 소관일 수도 있겠지만 부처 간 협력을 통하든 안 그러면 자기 부처의 소관 부분이라도 이걸 좀 해야죠. 뭘 하고 있나요, 지금? 뭘 하고 있나요? 뭘 하고 있는지 지금 모르겠어요. 저도 지금 자세히 파악하지 않아서 기사화되고 있는 정도만 지금 메모가 되어 있어서 구체적으로 좀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지금 이렇다는 거예요. 언어 발달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이게 사회적 장애 문제를 초래합니다. 사회적 비용이 엄청납니다, 여러분. 엄청납니다. 이게 쉽게 교정이 안 되고요. 성장기에 제 시기에 딱딱딱 곡식도 그렇잖아요. 제 시기에 딱 결실을 맺어줘야 되는데 지금 좀 예를 들면 추수할 정도로 결실이 되어 있는데 추수 안 돼 있는데 찬바람 몰아쳐버리면 냉해 입어가지고 쭉정이가 되죠. 사람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한번 그렇게 되고 나면 이게 그렇잖아요. 예, 사회에 진입해야 될 때 진입 못하고 낙오되고 예, 취업해야 될 때 취업 못하고 낙오되고 이렇게 되면 이게 전부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예, 그 사회 전체에 부담이 되겠죠. 뭐 내 몰라라 하고 팽개치지 않는 한 부담이 되겠죠. 예, 그 개인으로서도 굉장히 고통스러운 삶의 연속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예, 가난한 나라님도 구제 못한다고 이게 그냥 가난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게. 예, 인격적 가난의 문제잖아요. 이게 참 심각한 문제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이제 지금 이제 뭐 이야기를 진짜 해야 될 이야기를 지금 못 하고 있는 셈인데요. 시간이 너무 많이 돼 버렸습니다, 그죠? 시간을 좀 아껴야 되는데 이게 아낀다고 아끼는 게 지금 이렇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돼서 정작 오늘 드리고자 했던 말씀은 내일로 미뤄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뭐 하루 이틀 미룬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요. 자, 이제 우리가 조금씩 생각을 정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앞으로 정돈되는 대로 조금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뭐 공정 이런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여러분. 이제는 구체적으로 눈앞에 보이는 부정을 바로잡는 투사가 돼야 한다, 모두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관련해서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너무 많이 된 것 같아요. 지난 이야기들 쭉 메모장만 훑어도 그렇습니다. 지금 다른 걸 다 보지는 못했는데요. 계략적으로 한번 볼까요? 지금 계략적으로 보면 글쎄요. 네, 이게 지금 쪽인데 유튜브 쪽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뉴스들이 지금 쭉 나와 있습니다. 그죠? 예. 예, 제가 그래도 뉴스를 좀 추릴 만한데 구독을 해놓은 쪽입니다. 예, 구독을 해놓은 쪽입니다. 이거는 이제 방아TV 쪽이고, 그죠? 자, 이제 대한 언론으로 제가 이 언론들이 정말 잘 커나갈지, 기성 언론을 또 닮아갈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적으로는 우리가 그 기성 언론들 여기 지금 있잖아요. 주류 언론이기도 이 주류 언론들 기성 언론들인데 이 언론들이 아닌 새로운 언론을 지금 갈구합니다만 과연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나마 그래도 제 시야에서 보이는 선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 더 좋은 루트가 있으면 추천해 주시면 한 번씩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펜앤마이크 쪽이 지금 나오고 있죠. 근데 뭐 특별한 뉴스가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여전히 뭐 치료제 이야기 나오는데 이거 썩 그렇세요? 모르겠습니다. 일단 뭐 치료제는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파이낸스 투데이가 최근 들어서 제가 이 뉴스를 특히 부정선거 관련 부정 시스템에는 앞으로 파이낸스 투데이를 적극 활용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회사는 상당히 당차더라고요. 목표는 기성의 통신사를 능가하는 그런 어떤 신문으로 그렇게 키워가겠다. 파이낸스 미디어 그룹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에 지금 어떤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그룹이라고 이야기를 표방을 해요. 자기네들끼리는. 관심을 갖고 나중에 한번 보겠습니다.
좋은 뉴스원이면 언제든지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이 이야기입니다. 경선 결과 이야기. 이 믿을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힘 자체를 믿을 수 없습니다. 이 정당 새로 재편해야 돼요. 예. 이제 황교안 후보가 어제 기자회견에서 그 이야기를 했죠. 예, 이준석 등등 국민의힘 관련해서도 이제는 조금 더 강력하게 투쟁해 나가겠다. 직접적으로 소위 투쟁하겠다. 직격하겠다. 이전까지 좋게 말했는데 그래서는 안 될 것 같다. 이 어떤 특정인 또는 특정 세력에 대해서도 굉장히 공격적으로 대처를 하겠다라는 입장을 발표했어요. 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대1 쪽이 요즘 유튜브 쪽에 너무 지금 부정선거에만 너무 몰입이 해서 신문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좀 괜찮은 신문으로 잘 해오다가 갑자기 지금 조금 균형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목표는 균형 있게 깊이 있게로 잡아놓고 조금 균형감을 잃어버리고 부정선거에 너무 몰빵하는 것 같아요. 올인하는 것 같아요. 기성 언론들입니다. 기성 언론들은 지면을 따로 열지 않겠습니다. 오늘자 따로 열지 않겠습니다. 앞서 다룬 내용들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 같으니까요. 오늘은 시간 관계상이 좀 정리하겠습니다. 시간이 벌써 100분 정도가 되어버렸네요. 1시간 반이 되어버렸습니다. 그죠? 너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벌써 새벽 2시인데 저도 이거 정리하고 여러분들 보실 수 있게 유튜브 걸고 이러면 또 3시가 될 것 같아요. 5시부터는 또 내일, 오늘이죠. 오늘 일과 준비를 또 해야 될 입장이어서 서둘러 정리를 하겠습니다. 한 주 이제 연휴 툴툴 털어버리시고 한 주 또 새롭게 또 힘차게 파이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